그날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 자신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속옷을 걸치지 않고 얇은 원피스만 입고 일을 시작했죠.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시선과 따뜻함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저와 회장님은 서재에 단둘이 남아 책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꺼내던 순간 치맛자락이 살짝 올라가며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고 낮게 내뱉은 한마디가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뭔가 다르시군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참기가 힘들어요. 그 목소리엔 오랜 세월 억눌려온 외로움이 담겨 있었고 저 역시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내리던 빗소리가 오히려 우리의 호흡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첫 입맞춤, 그리고 떨리는 손끝. 그 순간 고용인과 고용주의 경계는 무너지고 두 사람의 쓸쓸한 마음이 천천히 맞닿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오래 기다려온 인연일까? 심장은 요동쳤지만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체온은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될까요?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해주세요. 니럭가소 쓰라마는 이럭가소. 그날 오후 세상의 모든 소음은 빗속에 잠기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안에서는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사랑일지도 모르지만 제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53살이 되었고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저는 누구보다 풍족했습니다. 대성그룹이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 덕분에 최고급 학교를 다니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죠. 친구들은 늘 제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5살 되던 해 아버지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며 저의 세상도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급하게 선택한 결혼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외도로 끝이 났고 결국 저는 홀로 딸아이를 키우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21살 된 딸 하나뿐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2달째 밀려 있었고 월세조차 내지 못해 방을 빼야 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어머니의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지만 돌아온 건 초라한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 잔고가 10만 원도 남지 않았다는 현실은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내 인생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구직 광고, 민노산업 박민호 회장 자택, 가정부 모집, 월급 200만 원. 처음에는 마치 제 자존심을 짓밟는 문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이런 집에서 주인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된다니. 하지만 딸아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을 잊고 오늘의 생존을 택하자고. 은주야,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네 딸의 미래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인터폰 버튼을 누르던 순간 제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바로 제 운명을 바꾸게 될 박민호 회장님과의 첫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한복판, 회장님의 저택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커다란 대문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고요하게 빛나는 현관 조명, 마치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이 눈앞에 다시 펼쳐진 듯 했습니다. 20살 무렵 저도 이런 집에서 파티를 열며 웃고 떠들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초라한 이력서를 쥔 채 가정부 면접을 보러 온 신세.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인터폰을 누르자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단정한 중년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첫인상은 인자하면서도 품격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도 묘한 울림이 제 가슴속에 번졌습니다. 짧은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가정부 경력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개인 가정에서 몇 년간 일했습니다. 요리와 청소, 빨래 모두 가능합니다.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딸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제 대답을 가만히 들은 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왠지 다른 분들과는 느낌이 다르네요. 품위도 있고 교양이 묻어나십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다행히 의심은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채용되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 주말 휴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됐어. 그날 밤 제 방 창가에 앉아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이 집에서 너의 두 번째 인생이 열리려 하고 있어. 그렇게 저는 박민호 회장님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9시가 되어야 퇴근하는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드럽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허리도 자주 쑤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안정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딸아이의 등록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저는 회장님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었고 의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부유한 사람들은 늘 화려하게 먹고 마시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새벽 6시 반이면 정확히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로는 김치와 계란 후라이 정도만 드셨습니다. 서재에는 비싼 장식품 대신 수십 권의 경영서적과 인문학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청소할 때마다 무심코 책 제목들을 훑어보곤 했습니다. 이분은 실력으로 성공하신 분이구나. 존경심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회장님 역시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듯 했습니다. 다른 가정부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눈빛이 종종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용 찻잔을 정리하다 무심코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이건 영국 웨지우드 제품이네요. 패턴이 참 고급스럽네요. 공고난데 차넨이 다르오.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번쩍이며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브랜드를 아세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둘러댔습니다. 아,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어서요. 하지만 회장님의 시선은 잠시 제 얼굴에 머물렀고 그 이후 저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회장님의 모습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함과 겸손함, 그리고 고독이 묻어나는 눈빛, 단순히 고용주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조금씩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안 돼, 은주야. 너는 가정부일 뿐이야. 선을 넘으면 안 돼. 하지만 그 다짐은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 앞에서 늘 흔들리곤 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해지던 어느 날, 회장님께서 갑자기 몸살 기운으로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겠지만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저는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괜찮습니다. 단순한 감기예요. 손을 내저으시는 모습은 의연했지만 그 속에 묻어나는 쓸쓸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오고 부엌에 들어가 닭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아플 때마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끓여주시던 바로 그 방식대로 말이죠. 닭을 오래 고아 기름을 걷어내고 쌀을 넣어 은근히 끓여낸 후 파와 계란을 풀어 마무리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들고 회장님 앞에 내밀자
그분은 숟가락을 한 입 드시더니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습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맛과 똑같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도 저릿했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각자의 고독 속에서 비슷한 기억과 그리움을 품고 살아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일하시는 회장님께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면 건강에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세월의 고독을 술 한 잔에 달래려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조용히 제게 옛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8년 전 제가 일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정말 좋은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목소리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회한과 존경이 함께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귀 기울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의 고백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온 신념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를 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그리움이 오가는 대화는 저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존경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장님의 미소를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서재에 앉아있는 그분을 보면 제 마음이 먼저 안쓰러워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직장 상사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안 돼, 은주야. 넌 가정부일 뿐이야.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러나 회장님은 점점 더 따뜻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음식 맛을 칭찬하시며 은주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라고 웃어 보이실 때마다 제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빨개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듯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아침 옷장을 열며 한참을 망설이다 속옷을 걸치지 않고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제 안의 외로움이 작은 모험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집안에 회장님과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치맛단이 살짝 올라간 순간 회장님의 손길이 제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짧은 정적,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뭔가 다르군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참기 힘들어요. 그분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감쌌고 차갑던 공간에 따뜻한 체온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풀리는 듯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군요. 뒤로 물러서려는 회장님의 손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그 순간 우리의 눈빛 속에는 오랜 외로움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요란히 쏟아지는데 서재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깊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될까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그날 두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회장님의 관계는 겉으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용주와 가정부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심장이 빠르게 뛰곤 했습니다. 회장님 역시 비슷한 눈빛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이미 선을 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은주 씨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록 하나신다. 차를 내오자마자 회장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예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자꾸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마 그냥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회장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저의 표정과 말투를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저 역시 이상한 낯섦과 익숙함이 뒤섞인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회장님의 말투,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기는 습관, 그리고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까지 어디선가 자주 보아온 듯한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돌아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버지 회사에서 뵀던 그분일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때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묵묵히 일하던 성실한 직원 한 사람. 늘 뒤에서 조용히 기록을 정리하던 그 모습.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운명적인 재회의 시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오래된 퍼즐 조각이 맞춰지려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단어가 제 귓가에 밝혔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셨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대성그룹. 그것은 바로 제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을 때 마치 오래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벌컥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그냥 우연일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켠에 묵직한 파동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의 질문은 점점 더 세심해졌습니다. 은주 씨, 고향은 어디세요?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단순한 대화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선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회장님을 바라볼 때마다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가끔 피곤할 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는 습관, 말끝을 낮추며 잠시 뜸을 들이는 옷. 이 모든 것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 그분과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 아버지의 옛 직원이라면, 만약 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지금 겨우 다시 시작한 삶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오래 숨겨둘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회장님은 대학 동창 모임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제게 다급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은주 씨, 오늘 친구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의 따님이 요즘 많이 힘들게 지내신다더군요. 혹시 은주 씨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빛 속 두려움과 떨림을 읽은 회장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알아보셨군요. 그 순간 28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우리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주인과 직원, 그리고 지금은 서로의 외로움에 기댄 두 사람. 우리는 너무도 아이러니한 운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깊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대성그룹 이 회장의 딸, 이은주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바로 아버지의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시던 박민호 씨, 맞으시죠?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 전,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순간 우리 사이에 길고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주인과 직원, 지금은 가정부와 고용주라는 역전된 현실. 그 아이러니 앞에서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회장님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주 씨, 많이 힘드셨겠군요. 그 말에 제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오랫동안 버티며 살아왔어요. 결혼도 실패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정말 끝없는 터널 같았죠.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눈빛 속엔 진심 어린 연민과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님이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사과하시던 모습,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인격자이셨죠. 그런데
저는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몰락, 가족의 해체, 그리고 저를 둘러싼 세상의 시선들. 저는 회장님 앞에서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밤, 우리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껴안 듯 길게 침묵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동시에 다시 이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가 드러난 지금, 우리 관계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제 마음속에 묵직한 질문이 떠오르며 새로운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드러난 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과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은 이미 깊어졌지만 주인과 직원이었던 과거가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 씨, 이제는 존댓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회장님이 제 고용주세요. 저는 그저 이 집의 가정부일 뿐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가능할까?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는 현실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장님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따뜻함과 끌림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님이 제 방 앞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문을 두드린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주 씨,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존경하던 사장님의 따님이었는데 지금은 제 마음이 사랑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회장님께 향해 있어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 제가 사랑하는 건 현재의 회장님이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현실이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시선, 자녀들의 반대, 그리고 28년 전의 아픈 과거까지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일 시련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또다시 잃게 될까? 그리고 알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회장님의 큰아들 준호 씨가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이은주 씨야. 왜 그러니? 그 순간 준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대성그룹 이 회장님의 따님 아니십니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회장님 역시 놀란 눈빛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가정부가 대성그룹 회장 딸이라고요? 게다가 두 분 사이에 뭔가 있으신 건 아니겠죠? 분노에 찬 준호 씨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서려는 순간 회장님이 다급히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은주 씨, 잠깐만요. 하지만 저는 결국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여기 더 있으면 회장님만 곤란해질 거야. 버스 창가에 앉아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감은 늘 맞아떨어졌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회장님의 둘째 딸 지은 씨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몰락한 재벌가의 딸이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것뿐이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억울했지만 그들의 두려움과 분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단순히 아버지의 행복을 흔드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이제 그만해야 할까? 사랑은 마음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걸까? 그러나 동시에 회장님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라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주변의 반대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회장님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대성그룹 몰락한 딸이 옛 직원에게 매달린다더라. 자존심도 없는 건가? 이런 수군거림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회장님 인생을 흔드는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회장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반대 15는 이 동공리다지다는 회장님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은주 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따뜻한 말에도 제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은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자녀분들과 갈등을 겪고 계시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작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종이에 번져 맺혔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서랍에 넣으려는 순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 잠시 나와 이야기해요. 문을 열자 회장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자녀들이 반대하든,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당신,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더는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에는 신분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고간낭.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그럼에도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은주 씨는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 제가 사랑하는 건 이 사람입니다. 처음엔 큰아들 준호 씨가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웃으십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은주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둘째 딸 지은 씨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결국 중요한 건 아버지의 행복이니까요.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자 우리 앞을 가로막던 큰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지인들도 회장님이 예전보다 활기차고 따뜻해진 모습을 보고 차츰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이들이 함께한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딸아이도 밝은 미소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결혼식이 끝난 뒤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속삭이셨습니다. 28년 전 회장님의 따님이었던 시절보다 지금의 은주 씨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인 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의 행복이 훨씬 소중해요.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은 과거의 무게와 세상의 시선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 듯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더 늦게 피어난 꽃처럼 더욱 진하고 깊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우리는 부부로서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순간들이지만
그 안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소박한 반찬을 나누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을 일들이 지금은 너무도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가끔 남편이 된 회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28년 전 아가씨로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선물이에요. 물론 아직도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낯선 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창가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제 삶.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결국 인생은 또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랑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 길을 잃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는 분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쩌면 누군가와의 만남이, 작은 인연이, 새로운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행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젠가 그런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용기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벗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마저도 함께 견디고 나누며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은주 씨,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여전히 공허했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니까요. 창가에 앉아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면 세월이 남긴 주름마저도 따뜻하게 빛납니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삶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신마저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정부였던 제가, 누군가에겐 몰락한 재벌가의 딸이었던 제가, 이제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랑에는 신분이 없고, 나이도 없으며 늦음도 없다. 진심으로 마주한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젠가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